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달한 인생책 꿀팁 창고의 슈가북입니다. 동영상을 며칠 동안 못 올려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너무 좋은 책을 제가 며칠 동안 읽어가지고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오랜만에 동영상을 켰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의 제목은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사실 좀 제목이 살짝 좀 진부한 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볼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사실 본 건 아니고 윌라로 이 책을 선택해서 들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다른 책을 선택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나서 책 평점을 매겨요. 보통 이제 좋은 책은 한 8점, 너무 좋은 책 한 9점 정도 주는데, 지금 처음으로 제가 이 책에 대한 평점을 9.5점으로 남겼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고, 제가 그 마지막 평가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나에게 있어 올해 최고의 행운은 이 책을 만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한 좀 임팩트를 줬던 책이고, 제가 이거를 오디오북으로 2번 완독하고 책으로도 한 번 읽었거든요, 사서. 이 책을 처음에 제가 오디오북으로 듣고 나서 1시간 정도 듣다가 바로 책 주문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보통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는 편인데, 진짜 초반부터 내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책은 꼭 종이로 봐야겠다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그럴 정도의 책이니까. 자, 우선은 조금 간단히 책 저자를 좀 볼게요. 이것도 아마 동영상도 아마 2부에 걸쳐서 제작하게 될 텐데요. 책 저자의 이름은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자, 여기 나와 있는 글귀를 잠깐만 제가 읽어볼게요. 수많은 부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를 쓰면 쓸수록 돈 문제는 재무관리가 아닌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엑셀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고 뭐 어떤 분석도 아니고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서만 인간의 돈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사람이 수많은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이게. 자,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금리를 공부할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 불안정성, 낙관주의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나 어떤 돈 문제에 있어서는 치밀한 분석이나 예측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심리를 더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락장 바닥에서 주식을 매도한 이유를 알려면 기대 수익률에 대한 수학 공식 대신 인간의 고뇌를 알아야 한다. 가장 크게 성공한 투자자, 가장 크게 파산한 투자자 모두를 만나보고 깨달은 한 가지는, 진정으로 부를 이해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좀 미쳤다, 초반부터. 자, 여러분, 여기서 저자가 제일 강조하는 핵심은 결국 이거죠. 이거. 심리. 보이죠? 심리. 이게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자는 이런 사람이고, 원래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전에 기자를 했었던 사람이고, 현재 미국 최고의 경제 매거진이자 팟캐스트인 모틀리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벤처 캐피털사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는 이렇게 친필로 된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It's wonderful to see.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넘어가고. 자, 여기 추천사를 보니까 제가 가장 어딨냐, 가장 인상 깊었던 추천사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 추천사가 안 나와있네. 그 어디서 봤지 내가? 못한 거 사서 시작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한 아마존 독자가 여기 써놓은 추천서 보세요. 이 책은 그냥 투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복음이다. 이게 그냥 단순히 서점에 돌아다니는 책이 아니고 복음급이래, 복음급. 저는 이 추천서 왜 이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제 생각과 비슷해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목차를 좀 볼 텐데요. 자,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로 되어 있어요, 보차트가. 근데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 첫 번째 있죠.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이 부분이랑 두 번째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세 번째는 페라리가 주는 역설.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 나머지 10개 중에서 3개를 좀 뽑아서 할 생각이고요. 근데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를 그냥 지금 들어가면서 해야겠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분이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내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저자의 말로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돈이래. 예. 돈이 지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돈이 지닌 가장 큰 가치는 나한테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좋은 차를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것을 실컷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유. 그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라는 거야. 이 얘기를 이 책 내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이 얘기가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얘기를 강조하는지 제가 느낀 부분을 좀 이따가 후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자 소개는 아까 했고, 자, 돈의 심리학 요것도 얘기했고, 제가 형광펜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은데 그 부분도 하나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어떤 부분을 쳐놓냐면, 이게 책 사니까 이게 좋아.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싹싹 좀 칠해 놓을 수 있으니까. 아까 여기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사람들이 왜 빚에 허덕이는지 이해하려면 이 자유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이거 진짜 지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는지, 인간의 심리를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책 듣는데 뭐 빼놓을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충격적인 책입니다. 자,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이제 책을 좀 내려놓을게요. 자, 제가 여기 썼던 첫 번째 글의 문단의 제목이 이겁니다.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아까 봤던 그 목차의 제목과 똑같죠? 자, 이 책 중에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한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다. 어디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신한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다. 여러분, 투자 세계에서 그런 일이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친구의 코인 투자를 보면서 저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저게 왜 투자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에 투자하는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주식, 부동산, 하락장에 주식에 투자하는 친구, 부동산에 투자하는 친구들 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상승장에 투자하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왜 나한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일을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목숨을 다 바쳐서 하는 걸까? 이거에 대한 요 고찰을 담은 파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투자에 있어 정답은 무엇인가? 당신이 보기에 정신 나간 듯한 그 선택을 도대체 왜 다른 이는 온 힘을 다해 저지르고 있는가? 반대로 당신이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을 왜 당신의 친구는 정신 나간 행위라며 뜯어 말리는가? 이러한 근원적 질문에 대하여 저자가 내놓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왜 이런 자꾸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이 이유에 대하여, 이 질문에 대해서 저자가 내놓은 이유가 두 가지래요. 두 가지. 이유가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모두 같은 땅을 밟고 있지만 실제로 각각이 보는 세계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똑같이 지구 위에 두 발 밟고 서 있잖아요. 똑같이. 친구도 여러분도 다 똑같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각각이 보는 세계는 전혀 달라, 전혀. 자, 다시 읽어 가볼게요. 당신과 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난 연도, 지역, 친구, 경험. 당신과 내가 다른 점을 찾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지구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태어난 연도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요 경험에 기반해서 쌓인 생각도 사실은 전혀 달라. 맞죠? 읽어볼게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쯤에서 서로 친구인 A와 B의 이야기를 봅시다. 자, A가 만약 1990년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7년 후 주식을 크게 하던 아버지가 IMF로 집안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면 A는 경제 위기와 주식에 대해 좋은 시각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맞죠? 90년대 태어난 아이가 7년 후에 97년에 IMF를 맞았어. 아빠 때문에. IMF 때문에 IMF 때문에 경제적 위기를 맞았어요. 원래 90년에 태어났을 때만 해도 집안이 부유했어. 근데 97년에 아버지가 주식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IMF가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폭삭 망했어요. 얘는 성인이 돼서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봐. 책 저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예시를 좀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 풀어놓은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반대로 B도 7살 때 똑같이 IMF를 겪었지만 B의 아버지가 IMF 직후 전 재산을 쏟았던 주식이 대박이 나며 집 평수가 넓어지고 차가 바뀌는 걸 경험했다면 경제 위기와 주식을 바라보는 B의 생각은 A와 전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아버지가 폭삭 망해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고 얘는 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해가지고 집 평수가 바뀌고 차가 바뀌었어. 이 둘이 경제 위기와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같을까? 전혀 다르겠죠. 자, 주식 투자를 하는 B를 보며 A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A는 주식 투자로 망했던 집에서 자란 아이였죠? A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식을 하다니 저 정신 나간 녀석. 그러나 A는 정작 B도 자신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것입니다. 이 시기에 주식을 안 하다니 저 정신 나간 녀석. 이건 이제 B가 A를 보고 하는 생각이죠. 어릴 때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성인이 되어 한 첫 투자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등등등 오늘 누군가가 선택한 하나의 결정에는 무수히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상대의 결정을 100%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자 세계에서 미친 결정들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차피 상대가 그 투자를 결심한 이유를 아무리 헤아리려 해봤자 헤아릴 수 없어요. 왜? 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도 나랑 다르고 경험도 나랑 다르고 얘는 나랑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 상대의 그런 어떤 행동의 이유를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투자에서 미친 혹은 내가 봤을 때 미친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예요. 자, 상대도 그런 나를 봤을 때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그게 미친 투자야. 재밌죠, 여러분? 이게 투자에서 자꾸 의견이 갈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전 세계 모든 인간은 사실 돈과 투자에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단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노후자금을 봅시다. 노후자금. 국민들이 요즘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화두 중 하나입니다. 지금이야 준비를 안 하면 생각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일이지만 미국의 그 유명한 퇴직연금 제도인 401k조차 이제 만들어진 지 고작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노후자금 뭐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은 되게 한심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 유명한 미국에서도 이 노후자금 관련 대책이 만들어진 지 겨우 반세기 지났어, 이제. 겨우 고작 50년 지났다 이 얘기예요. 자, 심지어 비과세 개인연금 적금은 1998년에서야 만들어졌습니다. 저자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녀석이 만약 사람이었다면 이제 겨우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된 셈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역사가 굉장히 짧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 유명한 인덱스 펀드도 만들어진 지 채 50년이 안 된 시스템입니다. 이쯤에서 반려견을 생각해 봅시다. 인류가 집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한 지 약 1만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들은 야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만 년을 거쳐도 크게 바뀌지 않는 게 본성이라는 녀석인데 인류가 전에 없던 투자라는 개념을 받아들인 지는 이제 겨우 1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초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투자에 있어 끝없이 미친 혹은 미친 것처럼 행동을 하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보는 세계는 각각 다르다. 전혀 다르다. 60억 인구가 있다면 60억 인구가 투자를 보는 시각은 다 다르고, 두 번째는 투자의 역사가 너무 짧아요. 인간의 진화에 비해서. 그래서 인간은 지금 갓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완전한 초보 단계예요. 이 투자라는 제도에 있어서는. 그래서 다 어설픈 결정과 선택들이 계속해서 지금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시기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잠시만요. 요거를 잠깐만. 아니야.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이거 노트북 배터리가 아슬아슬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배터리를 갈아 끼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 주제 진짜 미쳤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떤 유명한 투자자가 했던 말이에요. 남긴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들어볼게요. 맞는가 틀린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옳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는가이다.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 얘가 사가지고 주식이 올랐냐 내렸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얘를 잃더라도 조금 잃고 얘가 만약에 오른 주식이야. 그러면 그때 얼마나 올랐느냐, 얘 이때 얼마나 조금 잃었느냐, 잃을 때 얼마나 조금 잃었고 벌 때 얼마나 크게 벌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지난 2000년 하인츠 브르그린이란 독일인이, 이름도 어려워. 그냥 하인츠라고 할게요. 하인츠란 독일인이 피카소, 클레, 마티스 등 자신이 소장했던 그림 컬렉션 중 일부를 독일 정부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 뭐 또 이 마티스 클레 이런 사람도 유명한 화가인가 봐요. 난 잘 모르겠지만 피카소는 근데 우리가 다 알죠. 얘네들이 그린 그림 컬렉션을 독일 정부에 팔았대. 뭐 싸게 팔았대요. 근데 원래는 이게 되게 비싼 가격인데 뭐 싸게 팔았대요. 책에서 보니까. 자, 이거 볼게요. 사람들이 그의 능력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카소의 그림을 그때 당시에 싼 값에 샀던 그 안목이 궁금했던 거야. 왜? 이걸 싸게만 살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잘 안 알려주는데 좋은 그림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되잖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예술이란 건 본디 한없이 주관적인 분야인데 그는 어떻게 이 그림들이 추후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작품이 될지 알 수 있었던 걸까? 이것은 예술을 보는 그의 천부적 능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행운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운이 좋아서 요 피카소나 이런 애들의 작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인기가 올랐을 때 이걸 팔 수 있었던 걸까? 단순히? 아니면 안목이 좋았던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두 개 다 결합된 건가? 자, 투자회사 호라이즌 리서치가 내놓은 간단한 설명에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호라이즌 리서치라는 회사가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가장 훌륭한 투자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투자자는 미수 투자자입니다. 가장 훌륭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양의 예술품을 샀다. 자, 다시. 가장 훌륭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양의 예술품을 샀다. 막대한? 그렇습니다. 그는 단지 그림을 많이 샀을 뿐이고 그렇게 선택한 수많은 그림들 중 고작 몇 개가 대박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작 몇 개는 이전에 수많은 실패를 메꾸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자가 이에 관해 남긴 말을 봅시다. 아마도 하인츠가 평생 모은 작품의 99%는 거의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판명났을 것이다. 하인츠는 왜 이 피카소의 그림을 픽할 수 있었을까? 그림을 그냥 겁나 많이 샀던 거예요. 남들이 요만큼 살 때 얘는 무수히 많이 사놨던 거예요, 그림을. 징그럽다 이렇게 그리니까. 무수히 많이 사놨던 거야. 자, 근데 이 수많은 그림들 중에 대부분은요 다 실패작이야. 가치가 없어. 상업적으로 돈 비싸게 팔 수 없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튀어나온 게 뭐예요? 피카소. 얘가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많이 사놨기 때문에. 다양한 그림을 많이 사놔서. 이게 이유라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당신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 많은 것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얘네가 다 망해봤자 피카소 그림 하나 나오면 게임 끝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네가 어차피 망해봤자 뭐 얼마나 주고 샀겠어. 다 싸게 샀겠지. 근데 얘가 수익을 1000배, 10,000배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이 중에서 많이 이걸 써서 실패한 금액들을 얘가 메꾸고도 남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얘는 투자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얘가 성공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야. 투자한 본인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 자, 읽어볼게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 많은 것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9.11 테러 등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건들도 사실은 불과 몇 사람의 작은 결정과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이런 큰 사건들도 사실 진짜 60억 인구 중에 쪼매난 애 한 명의 어떤 작은 결정과 작은 선택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큰 임팩트를 남겨버렸다는 거예요. 소수의 작은 점이 전체를 뒤흔듭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월트 디즈니는 나 오늘 근데 피곤해서 그런가 발음이 굉장히 안 좋네. 자, 월트 디즈니는 1930년대 중반까지 400편 넘는 만화 영화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큰 손해를 봤습니다. 400편. 제작비는 터무니없이 많이 들었고 첫 번째 스튜디오는 파산했습니다. 이 모든 실패를 이후 등장한 영화 하나가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디즈니는 이 영화 하나로 8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그가 이전에 벌어들인 어떤 수입보다 10배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얘 이거 하나로 끝낸 거야 그냥. 이전에 400개 망했으면 뭐해. 얘가 하나가 대박이 났는데 이 하나로 디즈니는 디즈니의 이 만화 이게 역사를 바꿔버렸잖아요 아예. 이거 하나가. 근데 디즈니라고 월트 디즈니라고 해서 맨날 성공만 했어요? 그 전에 실패가 400개 있었어. 근데 이게 나온 이상 얘네는 보이지도 않아.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쓰면 이제 없는데 종이 어떡하냐. 뭐 묻었네. 어쩔 수 없다. 자, 뭐지? 뭐야? 자, 여러분. 아래는 워런 버핏이 2013년 주주총회에서 한 말입니다. 나는 평생 400곳에서 500곳의 주식을 보유했지만 대부분의 돈을 벌어준 것은 그중 10곳이었다. 아까 그 그림이랑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얘가 이거 뽑으면 성공하고 요거 뽑으면 성공하고 이렇게 성공했을 것 같죠?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얘가 주식 산 것 중에서 대부분은 실패하거나 지지부진했어. 근데 그 10개가 이 나머지 500개의 지지부진한 수익을 메꾸어도 남을 정도로 많이 올랐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요거 조그만 꼬리 10개가 몸통 전체를 흔들어 버린 거야. 자, 이거 볼게요. 그 유명한 버핏도 사실 대부분의 종목에서 지지부진한 성적을 냈거나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핏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애써 외면하는 부분입니다. 맞죠? 여러분 누가 이 버핏 종목 실패한 거 누가 써봐야 누가 읽어요? 성공한 거 읽고 싶지. 사실 진실은 근데 뭐예요? 버핏도 어쩌면은 여러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보다 많이 실패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버핏은 결코 사는 종목마다 대박을 치는 족집게가 아니었습니다. 버핏을 하늘로 날려준 건 그의 수많은 실패 종목 사이에 숨죽이고 있던 고작 몇 개의 종목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니 투자에서 실수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무의미한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겠어요 이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버핏도 이렇게 실패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투자하면서 예를 들어 어떤 투자인데 실패했어. 그러니까 막 아우 나 왜 실패했지? 이거 내가 분석을 잘못했나? 어쩌면 이게 굉장히 무의미한 짓일 수도 있어요. 왠지 알아요? 원래 일정 부분으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 그거를 만약에 찍는 종목마다 다 찍어서 되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이 사람 초능력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읽어볼게요. 틀린 종목을 놓고 쓸데없는 감성에 빠져 후회할 시간에 전체 파일을 다양하게 늘려가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날이 뭐겠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 그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왜 성공해서 이름을 남긴 걸까요? 이렇게 많이 실패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중에서 얘네가 이거 실패할 때마다 자꾸 주식 종목 바꾸고 다른 걸로 갈아타고 그랬으면 이렇게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잘했던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거 사실은 이게 모든 좀 이 심리와 연결돼 있었어요. 인내. 흔들리지 않는 인내. 남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락장에서도 꿋꿋이 인내하고 상승장에서 팔고 싶어도 또 인내하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싸웠는데 그 중에 몇 개가 터져서 버핏을 하늘로 날려줬던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좀 잘 여러분한테 갔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점이. 여러분 이거 제가 책에서 찍어온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피터 린치 대충 이름 들어봤죠? 요 사람이 남긴 말이에요. 전설의 투자자 피터 린치조차 이렇게 말했다. 이 업계에서 그냥 주식 투자 업계에서 끝내주는 사람이라면 10번 중에 6번을 마치겠죠.
이 업계에서 진짜 뛰어난 사람이 성공률 60%라는 거예요.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녀석도 주식 종목 10개 사면 40%는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100%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 작게 지는 것이다. 크게 이기는 그 순간에 집중하라. 꼬리가 전체를 흔든다. 아, 이거 저 진짜 이 부분 처음에 읽었는데 들을 때는 대충 이해가 안 됐는데 요게 세 번째 읽고 나니까 이게 너무 소름 돋더라고, 이 파트가. 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주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주제 제목은 여러분 이거거든요. 페라리 역설. 여러분 페라리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는데 페라리 뭐 살면서 몇 번 본 적은 없는 차지만 굉장히 멋있는 차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페라리 역설에서 제가 인용한 구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봐봐요.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시계, 여기 여성분들 있다면 좋은 명품백, 좋은 차 이런 거 보고 여러분을 존경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건을 보면서 우아우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읽어볼게요. 저는 이 파트도 예전에 다른 책에서 이 비슷한 내용을 읽었어요. 제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번에 또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 저자가 모고나우절이 써준 게 조금 더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읽어볼게요. 자, 페라리의 역설 1. 페라리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나는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페라리를 보는가? 페라리를 탄 사람을 보는가? 페라리를 탄 내 모습을 상상하는가? 지금 페라리를 탄 그 사람을 생각하는가? 이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2000년대 중반, 저자는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좋은 차를 실컷 타볼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급 차를 타고 호텔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저자가 생각에 잠기기 시작하면 그들은 항상 저자의 얼빠진 모습을 뿌듯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차를 타고 본인이 쭉 오면 이 발레 파킹 해주는 저자가 이렇게 멀뚱멀뚱 서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 부러운 눈빛으로, 이거 맞나? 부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맨날 흐뭇하게 지켜보는 거야. 이 좋은 차를 탄 차의 오너들이. 이 말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넋을 놓은 채 페라리를 바라봤을 테고 그들은 그 상황을 즐겼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존경받는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자가 그 차를 보며 했던 생각은 그들의 바람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다음은 저자가 했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들이 안중에도 없었다는 걸, 심지어 그들이 거기 앉아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내가 그저 자동차만 넋놓고 바라보며 운전석에 앉은 스스로를 상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 개인적으로 저자의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지나가는 좋은 차를 보면서 늘 집중했던 건 그 차였지 정작 차를 탄 사람에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좋은 차가 어떻게 그려? 자, 좋은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 차에 탄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는 거야. 저도 생각해보니까.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차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어. 이 차와 이 차를 탄 나. 자, 다음은 제 생각입니다. 내가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차인가? 아니면 그 차를 이용해 얻고 싶은 부러움이나 존경인가? 만약 여러분이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혹시 후자라면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됩니다. 후자가 아까 뭐였어요? 내가 차를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저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이유가 진짜 그 차 자체에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차를 탐으로써 내가 얻고 싶은 부러움이나 존경의 그 이유가 있는 건가? 요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혹시 내가 이 차를 타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나를 존경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차를 갖고 싶은 거라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이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그 차가 당신에게 가져올 부러움이나 존경의 효과가 당신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차가 당신에게 가져올 부러움이나 존경의 효과가 당신의 기대보다 훨씬 작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금 문장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 여러분 대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 차를 탔어, 나를 봐줘, 이런 마음으로 혹시 요 차를 요 차에 대한 지금 그 로망을 꿈꾸고 있다면 그게 약간 생각의 방향이 약간 저자 입장에서 틀렸다 이 얘기예요. 괴가 약간 다르다 이 얘기야. 왜? 사람들은 이 차 자체의 경외심을 느끼고 이 차 자체를 부러워하는 거지, 차를 탄 당신에 대한 감정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여담이지만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이나 인정을 받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뭘 사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진짜 진부한 표현인데 이거였어. 이거 겸손, 희생도 있었나.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단어 하나 이거예요. 겸손. 이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부르지 이 차가 존경을 부르지는 않는다 이 얘기야. 이해되셨죠? 두 번째. 자, 페라리의 역사 두 번째입니다. 저자가 기억하는 사람 중 로저라는 이름의 한 사내가 있습니다. 당시 로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가 부자인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가 그 이름도 유명한 포르쉐를 몰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얘가 직업이 뭔지도 몰라. 근데 얘가 타고 다니는 차가 포르쉐야.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였겠죠. 그런데 어느 날 로저가 낡은 혼다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다를, 낡은 거를, 그 포르쉐는 어디다 놔두고 이거를 꾸물꾸물한 차를 타고 온 거야. 낡은 중고차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똑같이 혼다를 타고 와. 속으로 그 생각했죠. 포르쉐 어디 갔지? 이 사람이 물었어요. 저자한테. 저자가 이 로저라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포르쉐는요? 그러니까 로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거요? 차 할부를 못 내서 회수됐어요. 얘는 요 포르쉐 할부로 낑낑거리면서 이 차를 타고 있었던 거야. 이 차란다. 할부로 낑낑거리면서 포르쉐를 타고 있었던 거야. 그림을 이렇게 할부로. 근데 할부를 못 내서 회수됐대. 자, 읽어볼게요. 멋진 포르쉐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당신은 이런 생각이 잠길지 모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까? 얼마나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일까? 이쯤에서 이 글을 통해 당신이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통통한 이 부가 당신의 눈에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특히 누구의 부가? 타인의 부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차를 타고 있는 그가, 고급 차를 타고 있는 그가 틀림없이 부자라 생각하지만 차를 빼면 정작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수입이 얼만지, 그가 차를 사며 얻은 빚은 얼만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그 허름한 빌라를 가보면 그 빌라와 어울리지 않게 좋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생각났어. 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많겠구나. 읽어볼게요. 그의 수입이 얼마인지, 그가 차를 사며 얻은 빚은 얼마인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차의 오너를 보면서 전혀 알 수 없는 정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잘 살겠다, 부자겠다, 저 차를 끌고 다니면 얼마나 부자야, 이런 거는 그냥 어쩌면 여러분의 우리의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상상. 진실은 아무도 몰라. 모든 걸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단 하나 있어요. 그 차와 그 주인을 보면서.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포르쉐를 몰고 갔다. 포르쉐를 산 그 사람의,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 이 절대 금액 자체는 모르지만,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포르쉐를 산 그의 통장 잔고. 그 잔고에서 정확히 그 차를 산 만큼의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예요. 뭐예요? 예를 들어 2억짜리 차를 누가 타고 지나갔어. 아, 저 사람의 통장 잔고에서는 2억이 빠져나갔구나. 이건 확실히 알 수 있어. 원래 이 사람이 2억이 돈이 더 있었는데 2억이 없어졌구나. 저 차 때문에. 이건 알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자, 좋은 차를 저는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진짜 타고 싶었던 차가 람보르기니, 노란색 람보르기니 우루스라는 차를 우연히 도로에서 보고, 와, 나 진짜 저 차를 타는 사람도 얼마나 행복할까. 난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 그 생각이 바뀐 이유가 다름 아니고 제가 맨 처음에 읽어줬던 그 부분이에요. 이 저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근데 내가 이 차를 삼으로써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더 많이 해야만 하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깨져버리는 거야, 이게. 이 저자가 추구한 제 일의 가치가 깨져버려요, 이게 여기서. 맞지 않아요? 근데 일단 이런 생각을 했어, 저는. 내가 예를 들어 진짜 원하는 게 더 늦기 전에 내가 우리 엄마랑 해외여행을 한번 같이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 쳐. 이거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중 하나라고 쳐봐요. 내가 이걸 차를 안 샀어, 그 돈은. 내가 이 차가 2억짜리로 쳐봅시다. 2억을 안 샀어. 2억을 안 사면 나한테 돈 2억이 남아있죠. 나는 그러면 원래 이 차를 샀으면은 그 2억을 다시 갚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는 2억을 안 썼잖아. 어떻게 보면 2억이 남은 거죠. 남았잖아. 그죠? 그 돈을 이 차를 안 사는 대신에 여기다 쓴다면 요 본지가 좀 가깝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쓴다면 요 본지가 좀 가깝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는 걸 꼭 목표로 삼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책을 읽었는데 들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재밌는 생각은, 예전에는 이제 좋은 차를 딱 지나가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와, 진짜 무슨 일 하길래, 아까 글에 써놨던 것처럼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까 이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고 나서 요즘 지나간 차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진짜 저거 돈 내기 빡세겠다. 일 훨씬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엄청난 부자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 차를 사고도, 엄청난 좋은 차를 사고도, 이렇게 일을 더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별로 부럽지가 않더라고. 이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 몰랐어. 네. 그래서 어쨌든 요게 좀 생각이 나서 마지막에 영상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영상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평점 10점 만점에 9.5점을 줬던 책, 돈의 심리학입니다. 요 전반부는 오늘 했고요. 후반부도 재밌는 부분. 근데 모든 차트가 다 장난이 아니에요. 다 진짜 지려요. 근데 제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후반부에 있는 10개의 차트 중에서도 3가지를 그거 재밌게 정리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